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장중 2,200선이 붕괴됐다 장 막판 반등하며 5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5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올 들어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진이 본격화했기 때문인데 업황 회복 시점은 내후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해운업계와 항공업계의 물류 운임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운 운임은 유럽 항만 파업 이슈 등이 해소 국면인 반면 항공 운임은 소형 고가품 위주라는 특수성 탓에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분석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신규 대출의 80% 이상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지불해야 할 이자가 낮기 때문인데 정부는 안심 전환 대출 등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 기자, 다행히 하락세는 좀 멎었네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짚어보면 양지수 모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주식 선물을 대거 매수했던 외국인, 오늘은 거래소에서만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순매도세를 팔아치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만 환율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크게 내리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한 10원가량 내린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1,421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강보합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달러 인덱스도 113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난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위 인사들이 일제히 우리가 좀 더 금리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달러 수급을 옥죄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달러의 폭주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잠깐 환율 하락이 있었지만 기조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또 월말 아닙니까? 이 고점이라는 인식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 달러 내고 물량이 대거 만약에 쏟아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상승세에 좀 제동이 걸릴 만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이제 미 연준만 바라보면 됐는데 이제는 유럽 쪽까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뉴 노멀이다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어째서입니까? 네, 그렇게 지칭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인데요. 이제 영국 파운드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뉴스도 아닌 것이 이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네. 이미 달러 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고 또 글로벌 자금도 미국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화가 흔들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간밤에 영란은행이 오는 11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우리가 망설이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한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가져왔는데 1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파운드화 가치 또한 폭락 중입니다. 장중 한때 1달러당 1.03파운드까지 떨어졌었는데 예. 달러가 곧 파운드라고 할 수 있는 페리티가 거의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달러와 파운드의 환율이 1.8, 1.3까지 장중에 내려갔었는데 이게 시계를 어디까지 되돌려야 하냐면 1971년까지 되돌려야 합니다. 거의 50년 전에 그런 값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8. 네. 네. 그러니까 장중에는 1.03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네. 최저값으로 하면 거의 시계를 반세기 돌려야 하는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 총리직에 오른 리즈 총리 감세 정책을 내고 또 어떤 빚을 떠안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좀 많이 본 듯한 장면인데 바로 미국이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죠.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는 대신에 IRA 인플레 감축법과 같은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뭔가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해왔는데 이것이 지금 영국에서 그대로 똑같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영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파격적인 부양책이 좀 급했다고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약간 좀 수요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양측 모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풀고 또 통화는 쥐는 말씀하신 일종의 뉴 노멀이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두 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모든 지표가 하락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만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달러 가격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고 또 이 강달러를 좀 지켜보고 있는 이러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스티브 포보스 미디어 회장이 이에 대해서 언급을 내놓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에 좀 안정의 힘을 더 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뉴 노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달러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 기자의 말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뉴 노멀이라고 말하는 게
재정을 한쪽에서는 부양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 부양된 재정을 통화가 또 풀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이 강달러에 좀 변곡점으로 여겨질 만한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네, 일정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는 쥐고 재정은 푸는 이 뉴노멀이 진정할 때가 강달러가 멈출 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바로 11월 8일 미국 의회 중간 선거입니다. 선거 전까지는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 강달러를 계속해서 미국 정부가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가 강하면 인플레이션을 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를 의식해서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중간 선거가 어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변곡점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10월 16일에 열리는 중국의 제20차 당대회인데 5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이때마다 중국의 MSCI 지수가 조금씩 오르는 효과를 봤었습니다. 코로나 지금 봉쇄에 들어간 스촨성이나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여러 도시들이 봉쇄에 풀리고 이런다면 좀 우리나라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달러 수급에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앞으로 이 증시 흐름을 좀 어떻게 될 것이다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주식시장 또한 눌리고 있습니다. 종목이나 테마마다 어떤 호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평가가 달라질 때마다 달라지는 어떤 개별 장세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경기 후퇴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채권 시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10년물이 지금 2년물, 3년물보다 훨씬 더 낮죠. 그러니까 2년물을 봤을 때 4.29%인데 미 연준이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FOMC에서 발표를 했었던 어떤 점도표를 그대로 선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떤 일종의 경종이 울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 수준 가격으로 돌아간 원유나 원자재 가격 또한 그러합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현재 가격이 84달러 그리고 77달러. WTI와 브렌트유의 가격인데 1월로 지금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또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연준이 아마 2년 뒤에 이 기준금리를 2% 이상 올리면 경기 침체가 무조건 발생할 거다 이런 보고서를 어제 날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강달러 부담이 지금 경기 둔화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감지가 되는 게 이 유가도 마찬가지고요.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 이슈는 적어도 당분간은 증시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로 간다라는 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개별 종목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오늘 또 민영화 때문에 HMM이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이거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흠슬라의 회복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KDB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해양 매각을 시도 중이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떤 매각의 대상이 HMM이 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화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수립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공기관 혁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민영화 속도를 높여왔기 때문이죠. HMM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올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민영화설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재작년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유력한 후보로 포스코그룹과 SM그룹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늘 그렇듯이 이 산은과 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는 연구체가 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주식으로 모두 바꾸면은 한 지분의 70% 정도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떤 걸림돌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산은의 자회사 중에 하나죠. KDB 생명도 민영화 후보군입니다. 강석훈 산은 회장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KDB 생명 매각에 대해서 묻자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지금 지난 14일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떤 긍정적인 답을 내놨었거든요. 산은의 보유 기업들의 어떤 민영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강달러 현상이 가속화되는 점도 골칫거리입니다. 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지금의 강달러 상황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예, 영국의 파운드화 역시도 약세를 보이면서 이 달러 인덱스 장중에 114.25까지 기록하는 등 강달러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강달러 상황인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 달러 강세가 더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 유럽연합의 유로화, 또 영국의 파운드화, 우리나라의 원화 등 달러를 제외한 세계 주요 화폐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 비달러 자산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 몇 차례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달러 강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요. 달러 인덱스 올 연말까지 118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달러 약세를 가져올 요인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그렇다면 강달러 현상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앞선 상황들 전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미국 기업들의 타격이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대형 기업들 상당수들이 해외에서 수익을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강달러 상황이 미국 기업에도 큰 악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건 스탠리는 달러 강세가 역사적으로 금융위기와 경제 위기를 초래해 왔다라면서 달러 인덱스가 1% 상승할 때마다 미국 기업의 이익에는 마이너스 0.5%의 영향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 이 강달러와 기업의 매출 사이에는 이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또 크레디트 스위스도요. 강달러 영향으로 나이키의 연간 주당 순이익 추정치 주당 3.70달러에서 3.60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 강달러 상황에 해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특히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타격이 크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기술 기업들이 특히나 해외 매출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크주들에게는 강달러가 특히나 더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실제로 지난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달러 상황 때문에 매출과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비디오 게임 등 상당 부분의 수익을 해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테크 기업들 하면 몸집이 또 워낙 큰 기업들인 만큼 기업들의 타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시 타격도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떨까요? 우선 강달러가 이 경기 침체를 부추길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커졌습니다. 미국의 조사업체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 빠질 확률이 무려 98%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100%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98%라는 기록은 코로나 당시였던 2020년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8년 당시에 나타났던 유일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다 보니 시장의 공포 지수를 나타내는 VIX 지수도요. 전거래일보다 7.82%나 상승을 하면서 32.26을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자들이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비관적인 상태다라면서 거의 모든 자산이 투자를 기피하면서 현금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술주 분석의 대가인 댄 나일스도요. 미국 증시 내년 말까지 무려 최대 50%까지도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전망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비관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임에도 투자 전략은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언들 참고하면 좋을까요? 현재는 일단 강달러 상황에서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달러 강세로부터 이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 위험에 노출이 없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모든 매출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시 말해 원천적으로 환율의 위험이 없는 종목이라면 최우선으로 투자해도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해외 매출 노출이 많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제시했습니다. 해외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금은 좀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 기업으로는요. 넷플릭스, 알파벳, 부킹홀딩스, 에봇랩스, 오티스, 3M 등이 꼽혔습니다. 네. 반면에 좀 상대적으로 환율 위험이 적어서 고려해봐도 좋은 미국 내 매출이 많은 기업으로는 치폴레, CVS 헬스, 달러 제너럴, 사우스웨스트 항공, 티모바일, 대본에너지, 크로거 등이 꼽혔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 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환 위험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도 사실 강달러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환 리스크에 따라서 주가에 얼만큼의 영향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검증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환 위험 노출 여부에 따른 주가 등락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애플과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등 이런 기술주들 위주로 많이 담겨 있는
있는 S&P 500 환위험 노출 기업, 다시 말하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니까요. 연초 대비 무려 27.14%나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S&P 500 지수 자체도 23.80% 하락을 하면서 좀 큰 폭을 보였지만 이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한 겁니다. 반대로 비노출 기업 지수, 이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았고 미국 내에서 매출이 많았던 기업들은 연초 대비 16.13% 하락을 했습니다. 확실히 조금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강달러 상황 때문에 해외 매출에 따른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린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표로 보셨다시피 차이가 많이 나고 앞서 종목들을 좀 선별하실 때 지금 살펴봤던 환위험 노출 또 비노출 기업 지수를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강달러 현상이 좀 한풀 꺾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조금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상황에서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달러가 극적으로 약세 전환을 한다면 반대로 이 환율 위험에 노출됐던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NBC는요. 달러 상승세가 극적으로 반전되게 된다면 이 반등은 환위험에 노출됐던 종목이 먼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다시 매출이 회복할 수 있고요. 또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은 매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이 달러가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지연 효과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유럽 외환 시장에서는 영국 당국의 개입으로 이 파운드화 1% 급반등하면서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이 금리 인상에 또 경기 침체까지 강달러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달러 추가 강세를 방어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요. 이 환율 변동 추이 살피시면서 강달러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 투자 접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관의 전유물이었던 채권의 개인 투자가 급증하고 금리의 연동에 수익이 증가하는 상장지수 펀드 거래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종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공포 속에 주식시장 투자 대기 자금인 예탁금이 올해 들어서만 20조 원 줄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은 투자 위험이 낮은 채권 매수로 이어져 장외 개인 채권 거래액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간접 투자 상품인 상장지수 펀드 ETF도 금리, 채권과 연동해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테마가 거래 상위를 기록 중입니다. 국채와 통한증권을 담보로 하루 단위 이자를 반영한 KOFR 금리 액티브 ETF는 연 2.3% 수준의 기대 수익에도 2조 9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상장 이후 한 번도 손실을 낸 적이 없는 데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하루 이자가 늘어나다 보니 기관 자금까지 몰려 5개월 만에 국내 세 번째로 큰 ETF 자리에 올랐습니다. AA 이상 우량 채권에 투자한 종합채권 ETF와 단기 금리 지표를 활용해 투자하는 CD금리 투자 ETF 역시 낮은 수익률에도 나란히 순자산 1조 원을 넘기며 덩치를 키웠습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달라진 투자 환경에 맞춰 예금금리처럼 확정된 수익을 제공하는 월지급식 ETF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 버팀목,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장일수록 믿을만은 배당입니다. 분배 방식을 월배당으로 바꿔서 분배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든지 버퍼를 주기 위해서 삼성자산운용이 내놓은 미국 배당 프리미엄 ETF는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을 골라 투자한 뒤 시장 위험을 반영한 콜옵션을 미리 팔아 연 5%가량 수익을 낸 현지 ETF를 국내에 맞게 선보이는 겁니다. 신한자산운용을 시작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주식과 커버드콜을 이용한 월배당 ETF 상장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대표적 배당주인 리츠도 월배당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추진되는 등 시장 변동기 확정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 충격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의 인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올 들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도 새로 대출받는 사람 대다수가 변동금리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점의 변동형이 고정형보다 이자가 더 싸고 또 갈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안에 상환을 할 게 아니라면 여전히 변동형을 고수하는 게 더 낫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가계대출 고정금리형 상승폭은 0.95%포인트.
같은 기간 변동금리형보다 0.4%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이처럼 고정형과 변동형 대출금리 격차는 올 들어 더 크게 확대됐습니다. 변동형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에 맞춰 따라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고정형의 기준이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는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를 선반영하면서 연초 대비 2배 이상 크게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초 2.3%였던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현재 5%를 넘어섰습니다. 대다수 차주들이 변동형을 택하는 이유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확대되면 당연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부담이 더 일단 커 보이기 때문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 변동형과 고정형의 금리 차가 시장 예상보다 더 크게 벌어지면서 차주들이 당장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더 적은 변동형으로 쏠린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선 고정형 상품의 매력도 변동형 못지않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동형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정형의 기준이 되는 장기물 채권 금리는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월 들어서 변동형 금리는 전달 대비 0.35%포인트 올랐지만 고정형 금리는 오히려 0.4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주들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진 상황. 전문가들은 대출 상환 시기별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상환 시기가 1년 전으로 예상된다면 고정금리형을, 그 이상이라면 변동금리형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보다는 1% 이상은 일단 금리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6개월 안에는 1% 이상 일단 올라가고 더 내년 9월 돼야지 꺾이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 차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변동형의 경우 앞으로 대출 금리가 1%포인트가량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년 내에 상환 계획이 있는 차주라면 고정금리형의 매력도가 더 높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3분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해 첫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분석합니다. 양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3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안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인한 IT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도 연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계속해서 낮춰잡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경우 기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3조 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12조 7천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기존 3조 1천억 원에서 지금은 2조 5천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매출은 소폭 늘어났지만 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올해 들어 첫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전망치대로라면 삼성전자의 경우 18%, SK 하이닉스의 경우 38%가량 영업이익이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 4분기는 반도체 호실적 기간인데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만 봐도 지금 반도체 시장이 생각보다 더 큰 침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을 11조 원 수준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7조에서 8조 원으로 내다보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만 10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90% 이상인 SK 하이닉스의 경우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반도체가 대표적인 수출 업종인데 환차익 효과를 고려하면 실적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플러스 효과보다 이 반도체 수요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IT 제품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이 완제품 업체들이 기존에 쌓아놓은 재고를 소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반도체 신규 수요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일단 물건을 만들어 놓은 다음 이 파는 형태로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히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반기 이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분기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은 각각 10%에서 15%, 또 13%에서 1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격 하락폭이 4분기에 더욱 심화된다는 겁니다. 4분기에는 디램이 13에서 18%, 낸드가 15에서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요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고를 좀 일단 다 소진을 해야 신규 생산도 늘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재고도 크게 늘어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 인상, 물류난 등으로 인해서 이 업체들이 이미 쌓아놓은 재고가 많습니다. 이 재고가 쌓여 있는 와중에 공장은 계속 돌아가니 엎친 데 덮친 격이겠죠.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재고 자산은 이 지난해 말 대비 각각 30%, 33%가량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가격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 생산량 조정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 쪽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데 어째서입니까? 네, 이 삼성전자도 문제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를 차지한 SK하이닉스의 위기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로부터 낸드 사업을 인수하는데 90억 달러를 쓰면서 부채 비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낸드 플래시 업황까지 악화가 되면서 이 재무 부담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부채 비율은 56%, 이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M15X 공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이 내부적으로 라인 설비 설치 등 내부 설비 투자는 상당 수준 줄이는 시나리오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줄이는 비슷한 전략을 취해야 효과가 있는데 최근 경계현 사장이 업황과 관계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죠. 하지만 자칫 투자를 줄였다가 다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때 시장 점유율을 뺏길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를 그대로 집행하자니 부담스럽고 또 멈추자니 미래가 불투명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상황인 겁니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서버용 D램 수요가 생각보다 견조해서 그래도 올 상반기까지는 버텼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서버용 D램 수요가 하반기에는 또 꺾이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시장에서 2023년 그러니까 내년 초면 경기가 살아난다고 예측을 했지만 IT 제품 수요 침체가 생각보다 큰 영향으로 내년까지도 업황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 기자, 제 얘기는 이 서버용 D램 수요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반기에 꺾이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네, 서버용 D램 수요 역시도 다른 IT 수요처럼 좀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새로운 D램 규격을 채택한 인텔의 CPU 제품이 또 올해 하반기쯤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좀 소폭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서버용 D램 수요가 하반기에는 좀 꺾인다.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견조했는데 하반기에는 꺾이는 배경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서버용 D램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이제 수요가 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금 유동화가 좀 줄어들다 보니 서버용 D램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든 것도 있고 또 하반기에 D램 새로운 DDR5라는 차세대 규격을 규격이 출시될 거란 예상이 있다 보니 좀 기다리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쯤 이 회복이 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당초에는 2023년도 내년 초면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IT 침체 수요가 큰 영향으로 내년까지 업황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수요 부진이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임의적인 생산량 조정으로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전문가 58.6%가 2024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개선을 우리가 좀 주가의 반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지표랄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증권 업계에서는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저점을 찍었을 때, 저점을 찍고 나면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예상을 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수요 업황이 개선되기 한 반년에서 3개월 사이에서 주가는 선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국내 해운업계와 항공업계, 이 물류 운임의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류 운임은 업계 수익성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데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전유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상반기에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두 업계 모두 운임이 굉장히 좀 높았다라고 들었는데 격차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 좀 극명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해운운임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운운임은 1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109포인트까지 찍었던 컨테이너선 지수는 최근 2,000선 초반까지 밀렸고요. 벌크선 지수는 상황이 더 심각한데 5,650포인트에서 1,813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밀린 겁니다. 반면 항공운임은 아직까지 좀 견조하게 버티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홍콩에서 유럽을 오가는 항공 운임을 살펴보면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작년 1년 전보다는 약 30% 늘었고 그리고 2년 전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준의 운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항공과 해운의 운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해상 운임이 유독 좀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건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먼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는 어떤 것을 실어 나르느냐, 항공 운임의 특수성에 있습니다. 항공 물류는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고 이제 적시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실어 나르는 상품들이 다릅니다. 먼저 항공 같은 경우는 반도체, 휴대폰, 혈액, 의약품처럼 되게 시급한 상품이거나 혹은 고부가가치 상품, 가격이 높은 상품들을 주로 실어 나르고요. 예. 해운은 원자재나 자동차 같이 대규모 상품 혹은 저속으로 날라도 문제가 없는 상품들을 주로 나릅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하면서 전체 물동량이 줄어드는 분위기지만 적시성이 보장돼야 하는 물류의 수요는 여전히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고가 상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운임에 있어서도 해운보다는 덜 민감한 셈인 거죠. 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전문가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B2C, 그렇죠? 이제는 이 온라인 직구와 역직구가 커지는 세계 무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의 인프라는 항공이에요. 그러면 항공이 급속도로 커지다 보니까 지금 머스크나 CMA나 MSC가 항공 사업에 뛰어든 거예요. 네, 여기도 약간 이 프리미엄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 시장이 좀 더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해상 쪽은 왜 떨어지는 겁니까? 네, 사실 해운운임은 수요가 많았던 것도 있지만 해운운임을 둘러싸고 있었던 각종 변수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변수들, 악재들이 좀 빠르게 해소되고 있던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올해 상반기 유럽 항만 노동자 파업이 좀 악재였고요. 또 중국이 코로나를 이슈로 상하이항을 봉쇄해서 이제 해운의 물류가 좀 끊긴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가 됐고요. 동시에 코로나 기간 높은 수익을 거둔 글로벌 해운 기업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선박을 대규모로 발주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전 세계의 컨테이너를 얼마나 실어 나를 수 있냐, 그 선봉량이 약 2,500만 TEU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발주한 선봉량만 701만 TEU에 달합니다. 약 30%를 더 넘게 늘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주한 선박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인데요. 선봉량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해운 운임 하락이 가속화된 겁니다. 반대로 항공사들은 이제 코로나로 물류 실적이 좋았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국제선 여객 운항이 많이 줄면서 공격적으로 항공 물류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물동량을 주는데 발주해둔 선박 공급량은 많고 공급망 이슈까지 정상화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해운 운임의 가파른 하락 불가피했던 셈입니다. 배는 많이 늘어나는데 항공기는 많이 못 늘었다 이런 거네요. 그렇다면 이 항공 운임은 언제까지 지금 높은 수준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 여기에 지금 변수로 거론이 되는 게 중국 봉쇄 문제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중국은 이제 다른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봉쇄를 좀 차츰 풀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은 아직까지도 방역을 아주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항공 물류는 전용 화물기 운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객에도 일부 이제 화물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인 중국이 사실상 여객을 끄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세계 항공 운임이 더 높아진 이유가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20차 당대회, 이게 10월 달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있을 양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좀 끝난 다음에야 방역 정책이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 6에서 7%를 유지했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3% 정도로 내려앉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코로나
이제 제로 정책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행 여객이 풀리고 그리고 중국을 오가는 항공 물동량이 좀 회복된다면 전체적인 글로벌 항공 운임의 조정도 있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업계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봉쇄가 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항공사들이 취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늘어나는 시점부터 이제 많이 빠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 항공사들은 지금 환차손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화물 운임까지 나빠진다고 하면 상당히 실적에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대형 항공사들은 여객이 끊긴 대신에 오히려 물류를 실어 나르는 것으로 실적을 되게 충당을 했었고 사상 최대 실적을 찍기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면서 이미 이제 항공 운임도 꺾일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미 항로도 작년보다 0.6% 정도 꺾였고 유럽 항로도 10% 가까이 꺾였거든요. 상대적으로 해운보다는 낮다고 해도 항공 운임 하락도 피하기는 어려운 셈입니다. 증권업계는 이렇게 높아진 화물 운임으로 호실적을 그동안 거둬온 대형 항공사보다는 그동안 여객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LCC에 좀 투자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LCC 기업들은 대부분 국제 여객, 그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노선에서 매출을 올려왔는데요. 중국과 일본 모두 강도 높은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최근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고 중국도 코로나 방역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LCC의 빠른 실적 개선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어저께 보시는 것처럼 수천억 원대 적자를 냈지만 그리고 이번 3분기부터는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성공할 거라고 증권업계 내다보고 있는데요. LCC 업계들이 오랜 실적 부진을 끊고 주가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 요즘 서울 도심에 철로나 터널을 뚫는 공사가 부쩍 많지만 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름 아닌 국내 한 업체가 개발한 전기 뇌관 기술 덕분인데 소음과 함께 사고 위험까지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우 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내 GTX 공사 현장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터널을 뚫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곳 도심 한복판 지하에서 화약을 설치하는 장약 작업이 한창입니다. 잠시 뒤 발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리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곧 화약을 터뜨리라는 발파 명령이 떨어집니다. 발파. 진동과 소음이 느껴지지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2차례씩 발파가 이루어집니다. 도시 한복판인 만큼 보다 안전한 발파를 위해 전자뇌관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현장은 주위에 이제 보안 물건들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일반적인 이제 발파가 이제 불가능한 어려운 그런 이제 여건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공법으로 해서 전자뇌관을 이용한 이제 발파 공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뇌관은 화약의 폭발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전자뇌관은 IC 칩을 통한 제어 방식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지하철이나 GTX와 같이 복잡한 도심을 관통해야 하는 굴착 작업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존 내관은 오차가 많아가지고 진동 소음이 증폭이 되고요. 전자내관은 오차가 없어서 증폭이 안 되고 소음이 아주 부드럽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적습니다. 전자뇌관은 한화가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해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받아왔지만 소음과 진동 등 주변 민원을 줄이고 무엇보다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입증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끝나는 코로나 대출 만기와 상환 유예 기간을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상환 능력 회복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취지지만 잠재적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배경은 삼고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에 예상치 못한 급격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자영업자, 중소기업분들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2020년 4월 1일 시작된 이후 매 6개월마다 총 4차례 만기가 연장됐던 코로나19 대출은 최대 3년의 만기와 1년의 상환 유예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다만 만기 연장은 일률적으로 3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주와 금융사가 협의해 6개월이나 1년씩 추가로 연장해가는 구조입니다. 원리금을 연체하거나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만기 연장 거절 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유예의 경우 내년 9월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 조치를 받는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1:1 상담을 통해 유예 기간 이후 원리금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로도 회복이 힘들다는 판단이 설 경우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출범 예정인 새출발 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필요한 선택이라는 시각과 부실을 키우고 있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시적으로 보면은 부실을 좀 연기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나라 경제 전체로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대출이 부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은 연장을 하는 것이. 하지만 금융권에선 내년 이후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부실의 무게는 그대로 둔 채 표면적인 연체율만 줄이는 꼴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단순히 대출 만기를 연장하기보다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시대, 어쩔 수 없이 잠재적 부실을 안고 가는 길을 택한 정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영업 정상화에 대한 해법 없이는 5차 만기가 도래한 후에 지금의 고민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원입니다. 네, 지난 26일이죠.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우리 기업들의 행보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와 함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일단 정부에서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조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국내 기업들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국내 기업들을 꾸준히 지원을 해왔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임상 중인 주요 기업,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지속 지원을 밝힌 기업은 6곳입니다. 어떤 기업들입니까? 네, 말씀드리면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T팜, 아이진,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큐라티스 총 6곳인데 네. 이 중에서 큐라티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장사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 외에도 앞서서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아까 살펴본 기업들 외에도 좀 포함해서 백신 치료제 개발 기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난 7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제 제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나 이제 생산 설비 구축 자금 그리고 기술 보증 지원, 기업 대상 금리 감면 등의 이제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가 불과 2달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엔데믹이 코앞이다라는 시선도 많은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백신 개발이나 상용화를 지속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거든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네. 이제 앞서 언급했던 그 기업들이 개발하는 백신이 대부분 오미크론의 대응용이고 네. 대응용이 아니라 예. 이제 그 변이 전에 그러니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럼 이 엔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백신 개발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이 6개 업체들의 전략이 궁금해서 직접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국산 mRNA 백신을 개발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상업적 의미보다 제조 공정이나 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또 다른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백신을 생산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득을 보기보다는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좀 대비를 하되 뭐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한 한 단계로 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등이 개발해서 만든 이제 mRNA 형태로 개발하는 곳들이 이제 해당하는데요. 한번 이제 임상을 통해서 플랫폼을 개발하면 mRNA의 특성상 이를 기반으로 이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 빨리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mRNA 기술은 1990년대 처음 소개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연구 개발만 하다가 코로나 백신으로 이번에 처음 상용화가 됐거든요. 예. 또 이제 코로나도 독감 백신처럼 이제 매년 필요해질 수도 있고 이때 아프리카 같이 상대적으로 백신 유통이 어렵거나 또 적은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인 기업 아이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mRNA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변이에 대해서도 계속 대응하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가 계절 독감처럼 이렇게 바뀌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호주하고 남아공에서 지금 임상 허가를 받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결건조 제품이라 그냥 4도씨 냉장 보관이거든요. 이제 아프리카나 냉동 설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의미가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엔데믹 선언이 뭐 6개월 안에 이어질 거다. 이런 시각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백신을 개발 중인 우리 기업들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네, 뭐 사실 이제 코로나 백신은 국내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익명을 요구한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런칭을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의미가 있긴 해요. 근데 뭐 이게 주가상으로 의미가 있냐, 매출로 의미가 있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굳이 코로나나 성과의 측면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내 회사들의 백신 개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바이오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롯데케미칼이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국내 2위 동박업체 일진머티리얼즈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기사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이번 주 중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수 대상은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즈 사장이 보유한 지분 53.3%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지난달 19일 진행된 본입찰에 사실상 단독으로 참여해 협상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시가총액은 2조 6,200억 원으로 이번 인수 금액은 인수 대상 지분 53.3%의 시장 가치 1조 4천억 원에 비해 90% 안팎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공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 일진머티리얼즈의 점유율은 4위 수준으로 롯데케미칼은 이번 인수 후 동박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다음으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 전기차 생산이 미국 내에서 시작되기 전까지 과도 기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는 기사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간 국내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차별 요소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답변으로 풀이가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신공장 완공 전까지 보조금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